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드론 굉장히 문제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유전 시설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던 적도 있는데, 이 드론이 스웨덴 왕궁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근데 잡고 보니까, 이야, 바로 인접한 나라인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쏘는 로켓탄 방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빌딩마다 하나 설치하겠다.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지난달 스웨덴 동부 해안의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정체불명의 괴 드론이 나타나 스웨덴 보안당국이 발칵 뒤집혀진 가운데, 이번에는 스웨덴 왕궁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나타나 대형 부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스웨덴 보안당국은 현장 인근에서 러시아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스웨덴 경찰과 정보기관이 현지 시각 1월 31일 스톡홀름의 드로트닝홀름 왕궁 상공에 드론을 띄운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스웨덴 소재 영문 매체 더 로컬이 현지 시각 2월 1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원자력 발전소, 정부 청사, 공군기지 등 민감 지역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연쇄 출현해서 보안당국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발생했는데요. 스웨덴 당국은 현지 시각 1월 31일 오후 1시 왕궁 상공에 미등록 드론을 띄운 혐의로 40대 러시아인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관광비자로 스웨덴에 들어왔고 그저 왕궁을 구경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 측의 항의로 이 남성은 반나절 만에 풀려났지만 스웨덴 보안당국은 그가 스파이 행위 또는 스웨덴 왕실에 대한 사보타주 등을 위해 투입된 공작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당 인물의 출국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웨덴 당국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은 1월부터 스웨덴 각지의 국가전략시설 상공에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22일에는 무려 2m 크기의 대형 드론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러시아가 북유럽에서의 긴장 고조 목적으로 이러한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출국 금지 조치된 러시아인이 실제로 스파이로 드러날 경우에 양국 간의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스웨덴 왕궁입니다. 이 왕궁 상공에 드론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청와대 상공 뿐만 아니고 강북 일대가 우리는 비행 금지국이죠. 그런데 여기는 왕궁 상공에 나타났다. 그 잡고 보니까 이제 러시아인인데, 이렇게 지금 스웨덴 당국이 민감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원자력 발전소 상공에 2m가 넘는 드론이 출현했고, 그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는 바로 발티케 연안에 있죠. 그럼 발트해 연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2m가 넘는 드론이 출현했다. 그러면 이 발트해를 나누어 쓰고 있는 국가들 중에 이 스웨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나머지는 전부 나토 또는 나토가 아니더라도 스웨덴하고 아주 친밀한 스칸디나비아 상국, 맞은편에 있는 나라는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지금 나토에 막 들어온 이 발트 상국이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뿐인데, 도대체 그럼 누구냐? 바로 러시아죠. 칼리닝그라드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바로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왕궁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러시아가 강력 항의해서 일단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국력은 좀 세긴 세야 돼요. 그래서 명확한 스파이 혐의를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외교적 창구로 항의를 하니까 그래 풀어줄게. 그 대신 출국은 금지야 라고 하고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스웨덴 당국에서는 이거 스파이다. 그렇게 해서 왕궁을 정밀 스캔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타격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잠입 행위였다라고 본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스파이로 밝혀질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아주 신분 세탁이 확실하게 됐을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 스웨덴 또는 유럽인들이 러시아에게 불신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상황을 한번 볼 수 있고, 또 이런 테러 또는 그 범죄 행위에 동원되는 그 모든 수단이 중국제다 라는 것에 중국이 정말 세계에 끼치는 해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이를 지원하는 친이란 민병대의 로켓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하늘에 레이저 방어벽을 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새로운 미사일 요격 기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이용한 신무기는 1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각 2월 2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전날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원을 방문한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요격 체계를 개발 중이며 이 레이저로 방벽을 쳐서 미사일과 로켓, 무인기 등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새로운 무기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100kW급의 출력으로 대단히 컴팩트하게 제작되는 이 레이저 요격 시스템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 정보를 수신해 레이저를 쏘는데요. 지난해 6월 실험에서는 1km 거리에서 약 900m 고도에 있는 드론 표적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고 최근의 실험에서는 약 20km 거리의 표적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같은 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높은 요격 성공률을 보장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적지 않은 아이언돔 시스템으로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비교적 저렴한 레이저 요격 체계를 주요 건물 옥상들에 설치하고 이를 데이터 링크 시스템으로 묶어서 국가 전체를 거대한 레이저 방어벽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레이저돔 구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같은 레이저 무기는 일반 민간 건물 옥상에 간단한 변압기와 전력 공급 장치 그리고 통신 장비만 설치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데요. 매일매일이 실전인 이스라엘의 지혜, 입으로만 싸우는 어느 나라 군대와 정말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싸우는 어느 나라 군대,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정말 입으로만 싸워서는 안 되는데요. 입으로만 싸우는 것을 아가리 파이트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뭐 그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빌딩 옥상에 또는 뭐 건물 옥상에 레이저 무기를 설치해서 지금의 아이언돔보다 한층 아래에서 레이저 돔을 이스라엘 영공 전체에 씌우겠다라는 건데요. 이 아이언돔이 바로 로켓탄 등을 요격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 실전에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런 무기 체계인데 아이언돔은 뭐 패트리어트 3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팩3 미사일 탄 한 발에 40억에서 50억 하고 또 사드 한 100억 넘고 또 SM3 한 200억 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언돔 한 발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타미르 미사일이요. 그 요격 미사일이. 그런데 그마저도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가 며칠에 걸쳐서 한 열흘에 걸쳐서 4,400발 정도 쏘니까 이게 뭐 4,400발을 쏘는데 그걸 막아내려면은 한 2발 쏴야 되죠. 그러니까 한 8,000발 정도의 요격 미사일 쏘고 그거 한 발이 다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이러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값싼 요격 체계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레이저 요격 체계를 한다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뭐 한 100kW 100kW 같으면은 우리 가정용 전기 한 가정에 한 5kW 정도 공급되죠. 그러면 한 20가구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전기 공급을 하나의 기계에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기를 그냥 뭐 매일 쓰냐? 아니죠. 저기 미사일이 날아오면 쓰는 거니까 전기세도 별로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쏘는데 타미르 미사일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막막 날아가지만 이거 한 번 쏘면 한 $1 정도 이렇게 해서 쏟아지면 한 20km 정도에서부터 트래킹 해가지고 한 1, 2초 정도 쫙쫙 쏘아주면 이제 그것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실제로 가면 이런 식으로 뭐 꿀뚝 위에다가 뭔가가 구조물이 있어요. 또 빌딩 위에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있어요. 또 건물 위에도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게 다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A사 레이더인데 조그만 A사 레이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상공을 북한의 방현이라고 하는 그 무인기가 DSLR로 사진 찍고 돌아가다가 파주 쪽에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도 막 긴급하게 이런 거 도입해야 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레이더인데 RPS-42 라다라고 하는 레이더인데 이게 뭐 이스라엘은 건물 뭐 어디 마구마구 세워져 있어요. 여기다가 조합을 해서 이제 전기 레이저 공격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정말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 생존을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되죠. 서울에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있습니까? 그 빌딩에 이거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또 빌딩에 어마어마한 전기 공급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따로 전기 공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빌딩에 있는 그 전기만 사용해서 왜냐 이거 뭐 매일매일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훈련 좀 합니다 하면은 전기 용량 많이 먹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잠시 끄고 훈련하고 뭐 훈련을 1년에 뭐 한 달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그럼 빌딩에 그대로 공급되어 있는 그 전기 그대로 사용해서 레이저 폼만 빌딩 옥상에 갖다 놓으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뭐 한국형 아이언돔 만든다고 2035년까지 아니 2035년 되면 지금 북한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 2035년까지 2조 8천억 투자해서 한다는데 그거 좀 쪼개가지고 아이언돔 기술 도입하고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그리고 기술 취득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 빌딩에다가 세우면 뭐 우리나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산업체의 이해관계가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아니면 아예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억지력을 가지기 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황당한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